정치 과정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은 야, 대한민국 정치가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갈등 구조도 심화되고 그렇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항상 뭐 20년, 30년 동안 똑같이 나오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리더십. 어떤 리더십으로 끌고 가야 될 거냐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정치 개혁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나라를 어떻게 살릴 거냐. 이 세 가지가 항상 화두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출범하지만 끝날 때는 박수 받고 떠나는 대통령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딴 걸 떠나서 뭐 지금 누가 되느냐 뭐 이런 저 관심이 있지만 정말 어떤 사람이 되냐에 대한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치가 공허해지는 면도 있고 이게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오늘 아마 이 뉴 리더십에 대한 부분은 좀 그런 데 대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한국에는 저는 이제 신무정치란 말을 많이 썼는데요. 10가지가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게 대통령만 있지 정치는 없다. 그리고 정치공학은 있지만 정치 철학도 없고, 상권 분립은 있지만 실질적인 견제 균형도 없고, 선동은 있지만 책임은 없고, 선거는 있지만 승복은 없고, 진영의 논리에 빠진 극한 대립과 투쟁만 있지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협치가 없다. 비판만 있고 대안은 없다. 그러니까 인물은 있지만 시스템은 없다. 제일 중요한 게 리더는 있지만 리더십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다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리더가 국민과 같이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 함재봉 교수님께서 원장님께서 최근에 아주 좋은 책을 쓰셨잖아요. 그 책이 굉장히 설레게 보는 게 정치란 무엇인가.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 책도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저나 이제 우리 함 교수님이나 원장님이나 미국에서 정치학 강의 들을 때 가장 지겹게 들은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할 때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라는 말은 수없이 우리가 듣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데비 이스턴이 얘기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다 그냥 입으로 외워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바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또 정치를 하는 사람이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된 자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는 게 가장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정치하면 권력 게임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좀 공허할 때도 있고, 정치가 너무 지나치게 투쟁적인 부분도 이게 한 번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이러한 그 신무정치에 대한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좀 보는데요. 제가 그 한국리서치에 최근에 11월 초죠.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여기는 34%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그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게 53%였는데, 이게 지금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비율이 굉장히 더 높게 나오잖아요. 그럼 왜 그러면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걸 핵심은 국가를 끌고 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 핵심은 결국은 리더십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고, 뭐 최장직 교수는 오히려 민주화 이후에 우리 민주주의는 퇴보했다라고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라는 거를 보면 저게 크게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정치학자니까 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가장 큰 거는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의 절대 권력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저는 4년 중임제, 현재 같은 상태에서 4년 중임제는 최악이 될 거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 중심제라는 우리나라에서만 써요. 난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는 프레지덴셜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프레지던트 센트럴드 팔로틱스라는 말을 쓰나요? 그리고 내각제라고 쓰지 내각 책임제란 말을 쓰지는 않거든요. 이게 잘못된 용어다.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라는 얘기 속에서 대통령이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수퍼 파워의 그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건데, 미국은 그래서 처음에 헌법을 만든데 파운딩 파더들이 제일 먼저 고민했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연구를 하거든요. 인간의 본성은 사악하고 어떤 때는 불안정하고 너무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예측 가능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한테 왕과 같은 권력을 주는 대통령이 있을 경우는 이건 재앙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 철저하게 견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탄생한 게 미국의 대통령제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 의회 기능이 강화돼서 철저하게 견제받는 대통령을 만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면서 운영은 내각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봐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의회가 견제를 하지 않고 집권당이라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대통령한테 예속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힘이 세다고 얘기해서 70년대에 임페리얼 프레지던시,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보다 10배 이상 강하다고 봅니다. 자, 감사원이 미국은 의회에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 의회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인준권이 상임위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법률 제출권 의회만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막가고 또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눠졌기 때문에, 주정부로 나눠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힘이 세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고 사법부가 완전하게 독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러나요? 지금은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는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만기 7남치 대통령 리더십, 거기다가 플러스 만약에 대통령이 폐쇄적으로 바뀌면은 이거는 재앙으로 가서, 그 대표적인 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리더십의 가장 나쁜 형태로 보여준 거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는 의회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 갈등 조정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나라는 선천적 상생 결핍증 국회라고 저는 선천적으로 상생이 결핍된 국회예요. 그러니까 다 싸우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나 화가 나는 건 뭐냐면요, 분명히 여야가 이제 뒤바뀌었는데 기억 상실증 환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옛날에 야당했을 때 한 말을 막 뒤집거든요. 여당했을 때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기억 상실증 환자들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견제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당 체제가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요, JP가 김종필 우리 총리께서 60년대에 만든 공화당 모델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 모델입니다. 중앙당 중심의 지구당 모델, 이게 지금 70년이 됐는데도 지금 바뀌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바뀌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정치가 허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정당이 국회의 중심이 되고 있다. 정당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중앙당 내에는 당대표가 모든 권한을 갖게 있고, 그래서 미국 정치와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에 내셔널 커미티 있지만 우리처럼 중앙당이 아닙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내대표만 하면 되는 거지 왜 당대표 뽑아가지고 전부 다 당원들이 움직이는, 그 안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왜 이렇게 비대해지느냐, 국고보조금을 말이에요. 1981년도 전두환 정부가 야당 이중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시작한 게 정당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정당들이 자생적으로 살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동의도 안 받아요. 미국은 동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국민으로부터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이 들어오면서 비대해지니까 그 안에서 계파 정치가 판을 치고, 이런 잘못된 원외정당 체제를 바꿀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지금 대통령제도 문제고 청와대 중심으로 바뀌고 의회도 문제고 정당도 문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가 결국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 정치에는 고속 압축 성장이 없다는 말을 제가 평소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 50년 이상 더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경제는 고속압축 성장이 가능해요. 그런데 정치는 고속압축 성장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제도도 바뀌고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그 전 근대적인 정치 행태가 전혀 안 바뀌었는데 이거를 그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결국은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보는데 번스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십을 연구를 하면서 두 가지 유형의 그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변혁적 리더십, 하나는 거래적 리더십을 얘기를 합니다. 이 번역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직 지도자가 강한 도덕성을 갖고 예리한 역사의식, 저항하기 어려운 설득력, 누구나 시구하려고 하는 미래의 비전, 그리고 이런 신금을 울리는 상징성 등을 통해서 국민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것. 이런 사람들을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딱 두 사람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가장 많이 해서 링컨, 그 다음에 루즈벨트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대공황을 극복했었던 또 한 사람 더 추가하라고 한다면 뭐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최근에는 레간 대통령을 얘기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세 사람이라고 봅니다. 산업화를 이뤘었던 박정희, 그리고 민주화 시대를 열은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저는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저는 봐요. 그 나머지 대통령들은 제가 볼 때는 거래적 리더십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이 변혁적 리더십이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뇌와 또 더불어서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좀 아직까지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새로운 우리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3.0 시대로 가야 되는데 민주주의 1.0 세대는 저는 YSDJ 시대라고 봅니다. 분명히 민주주의를 하는데 권위주의적으로 민주주의를 채택을 했다. 왜냐하면 오랜 민주화 투쟁 활동을 하다 보시니까 통치 행위를 할 때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권위주의적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했고 민주주의 2.0 시대는 저는 대립적 민주주의 시대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노무현까지 포함해서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하면서 철저한 극단과 대립의 정치로 끌고 갔기 때문에 이런 민주주의고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3.0 시대에는 그동안 한국 정치가 3P, 영어로 얘기하면 지배가 3P 정치가 지배했다면 첫 번째 P는 우리가 얘기하는 폴라라이제이션, 양극화, 두 번째가 포퓰리즘, 세 번째가 힘을만 의존하는 파워 베이스드. 이 3P 정치가 대한민국의 핵심이었다면 이거를 3C 정치로 바꾸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컴프로마이즈, 타협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얘기하는 컨센서스를 통해서 가고 이런 컨시스턴트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3C 정치로 바꿀 수 있는 대통령이 과연 언제 나올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지만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 3.0 시대를 열어가서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통찰력과 추진력을 갖춘 지도자가 현재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 얘기를 하면서 초기 리더십 연구는 대부분 대통령의 특징 자질과 또 나가서 능력의 바탕을 둔 유형에 뒀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그거보다는 퍼스웨이션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대중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굉장히 많은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출범했을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 진단을 한 적이 있어요. 출범하자마자.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왜 그러죠? 라고 물어봤는데 그 8페이지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그 일종의 theoretical framework를 만든 건데요. 이 대통령의 인지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대통령이 어떤 카그니티브 스트럭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과 대통령의 리더십이 결정된다. 근데 이 대통령의 카그니티브 스트럭처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사회화 과정을 거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셜라이제이션 프로세스가. 그리고 어떠한 정치 경험을 갖고 있느냐.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카그니티브 스트럭처 구조에 있어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폐쇄적인 거와 더불어서 대통령이 되는 게 이분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거에다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는 목표라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뭐 존경심, 아버지에 대한 뭐 추구, 이건 좋은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철저하게 폐쇄적으로, 또 어떤 때는 트라우마, 이런 걸 가지고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정책 수행 능력 속에서도 현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 예측이 좀 틀렸으면 좋았었을 텐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레임덕이 아니라 돼지닭이 될 거다. 잘못하면. 그렇게 돼버렸어요. 쩔룩거리는 오리가 아니라 아예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돼지닭.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인지구조를 보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기대는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불구하고 저는 인식구조가 독특하게 되어졌다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현 집권 세력의 인식 속에는 목표는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기득권 교체와 체제 변형.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물론 나중에 나오겠지만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철저하게 혼자서 디시전 메이킹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무슨 뭐 문고리 4인방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우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시중 드는 사람의 수준에 불과한데, 근데 여기는 나름대로 굉장히 정교한, 혹시 외부 집단과 같이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가 저서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확인될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핵심은 어떠한 인지 구조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런 바탕으로 현재 우리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질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정말 잘못된 인식 구조를 갖고 있다면 이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그걸 빠르게 변화시키고 전환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좋은 의미에 있어서의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 속에서 저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OECD 국가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2011년서부터 OECD가 매년 11개 부분을 가지고 국가별로 더 나은 삶의 지수, Better Life Index를 발표를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38개국 중에서 하위권인 2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좀 더 나은 삶의 가치에서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큰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데, 결국 이것을 기존에 있는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뭐 토마스 쿤이 얘기하는 뭐 미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 속에서 처음으로 이 패러다임이란 말을 썼는데요. 기존에 있는 인식의 구조를 포함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나라를 바꿔야 되는데, 그 핵심적인 것이 제가 12페이지에서 얘기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87년 체제를 극복, 이 부분인데요. 이래서 새로운 체제로 가서 결국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뉴스테이트 빌딩을 하고,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아무도 이걸 잘 안 하는데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 국민들로부터 좋은 굿 가버넌스의 미래를 만들려고 한다면 저는 정치를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92년도에 클린턴이 이코노미 스투핏이라고 얘기한 걸 했지만 제가 얘기할 때는 오히려 is politics stupid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망가졌기 때문에 경제도 망가지는 거고 정책도 망가지고 모든 원인은 정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개조를 해야 된다. 이게 새로운 대통령이 정치 대개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변혁적 리더십으로 변환되지 않으면 저는 그냥 뭐 또 다른 대통령이 또 나오고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보는데, 지금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은 글쎄요, 그 기대하는 게 저는 뭐 이렇게 많지 않는데 이걸 빨리 나름대로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국회 구조라든지 정당 선거, 정부 구조 형태, 이런 전반적인 종합적 청사진이 과연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없어요. 그
그냥 뭐 정치를 개혁을 한다는 거 이외에 이 권력구조 문제만 해도 이게 지금 4년 중임제를 했을 때 올 수 있는 피해가 굉장히 강합니다. 내각제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현재 같은 정당 정치 가지고서 내각제를 한다고 하니까 정치인에 대해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바닥인데 그런 사람들이 뭐 내각제를 한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국민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권력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이 권력 구조가 움직이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 그거를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저는 바라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성공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는 거가 많겠으나 뉴 리더십으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몇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공공성의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성이에요. 이 프라이빗 베너핏이라든지 프라이빗 굿을 추구하려면 안 되는 거죠. 이 퍼블릭 굿이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거는. 그런데 이런 비선 실세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사익보다는 국익에 충실하고 공조적 중심의 비선 없는 투명한 대통령이 되고 행정 독재적 사고에 빠지지 않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이런 민주적 소망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붙여야 되는데요. 레이간 대통령이 아주 별칭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은 CEO, Chief Executive Office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레이간은 CCO, Chief Communication Officer. 가장 커뮤니케이션을 잘했었던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CCO와 같이 끊임없이 자신의 직무 시간의 70%를 레이간 대통령은 야당을 만났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야당은 거의 안 맞죠. 그리고 물론 이제 폐쇄적인, 그래서 폐쇄적이라고 이제 우리가 비판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세 번째는 시대 정신을 담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시대 정신이라는 게 뭘까?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가치잖아요. 그래서 2015년에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도대체 공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가장 우리가 요구하는 가치가 뭘까 봤더니 2015년도에 나온 게 공정이었고요. 2016년도 10월 달서부터 2017년 3월까지 1,700만 명이 촛불 집회에 참여했는데 왜 촛불 집회에 참여했는가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최순실의 국정농단 때문에 촛불을 든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래서 공정이라는 가치가 여전히 대한민국의 지배적인 시대 정신의 가치가 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공정이라는 것을 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그래서 2011년도 10월 달에 제가 조사를 했을 때는 어떠해야지만이 공정하게 되느냐 했더니 그때는 공정한 법 집행, 공정한 기회, 공정한 인사가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조사를 한 거, 2주 전에 조사를 한 걸 보니까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게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기회, 그 다음에 공정한 경쟁, 의외로 공정한 분배의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공정한 법 집행이 높아졌을까를 이제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보면 역시 2019년 조국 사태 이후에 굉장히 불공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뭐 의혹 사건들이 터지면서 이 법이 정말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공정함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시대 정신은 시대 과제랑 다른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시대 과제, 시대 정신은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지금 통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국민 통합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성평등 국가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부분들, 지방 분권을 만든다,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시대 과제가 아니라 시대 정신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대선 후보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이런 시대 정신에 입각한 것보다는 특정한 타겟팅에 대해서 어떻게 보조해 주겠다,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런 방향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을 과연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저는 정치인들 특히 이제 대통령에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을 얘기하라면 저는
통찰력이라고 봅니다. 인사이트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하고 두 번째가 추진력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물론 도덕성에 관련한 것도 중요하다고 나오지만은 그것을 전제로 상수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지도자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뭐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평소에 굉장히 존경했었던 우리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고 박세일 교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지도자의 길이라는 그 글을 쓰셨어요. 14쪽짜리인데요. 이거 나중에 우리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구글 보면 다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민을 위한 경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국민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경세, 세상을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를 수양하고 국가가 나갈 큰 방향과 큰 비전을 세우고 천하의 현명한 인재를 많이 모아야 된다. 성걸한 집권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대선 후보에게 선거는 지도자의 덕목과 자질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다. 또한 과거가 아닌 미래로 향해 나아가야 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비전 없이 미래 없고 수양 없이 경세 없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선거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은 국민을 위하는 위민과 국민과 함께하는 여민 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국 뭐냐면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저는 큰 문제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 하면 철학의 빈곤입니다. 우리 함재봉 원장님께서 정치 철학을 전공하셨지만은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정치 철학에 대한 신념과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이 정치를 통해서 무엇을 자기가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에서만 대처하다 보니까 참 우리가 표현해서 얘기하면은 우리 마크 샌들 교수가 우리 같이 우리 한 원장님도 인터뷰에 참여해서 나온 글을 보니까 MT 팔러틱스, 대한민국 정치는 너무 공허한 정치예요. 그러니까 비전과 철학이 없으면 그건 공허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딱 하나 이제 우리 지도자들이 표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저녁이 있는 삶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철학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 맞습니다. 요새는 저녁이 있지만 돈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보다는 저는 철학이 있는 삶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화하는 데 있어서의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바람을 보이면서 제 짧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